제55편 무너지는 야만족, 경악하는 기사들. 라이온이 사라진 후에도 죽음의 계곡에는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다. 살아남은 것은 논란과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20명 남짓의 기사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잠시 전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수천의 야만족들이 겁에 질린 양떼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포식자가 나타나 그들의 천적을 모조리 잡아먹어 버린 덕분에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벌레들에 불과했다. 단장님, 한 젊은 기사가 비틀거리며 롤랑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이나 안도감이 아닌 오직 혼란과 충격만이 가득했다. 방금 저희가 본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롤랑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린 라이온이 던져주고 간 태양 문양 장식을 내려다보았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그것은 마치 자신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의 잔해처럼 보였다. 너희를 구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라이온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라이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토록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는 왕국을 위해 싸우지 않는가? 왜 그는 영광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가? 그때 계곡의 입구 쪽에서 새로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본능적으로 검을 움켜쥐었지만 이내 그들이 왕국의 후발대임을 깨달았다. 전투 소식을 듣고 뒤늦게 지원하러 온 병력이었다. 후발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은 계곡의 참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방에 널린 야만족과 왕국 기사들의 시체 더미,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롤랑과 소수의 생존자들. 단장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야만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롤랑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두 도망쳤다. 도망쳤다니요? 이 많은 적들을 상대로 승리하셨단 말입니까? 지휘관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롤랑과 그의 정예 기사단이 만들어낸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과라고 오해한 것이다. 롤랑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다. 그는 롤랑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도망쳤던 야만족들이 흩어져 지나간 북부의 평원에서 거대한 함성과 함께 새로운 깃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야만족의 깃발이 아니었다. 왕국의 다른 국경을 지키고 있던 제3, 제4 기사단이 마침내 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야만족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휘관을 잃고 공포에 질린 야만족들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무너지는 야만족. 그것은 롤랑이 꿈꾸던 왕국 기사단의 압도적인 힘에 의한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 명이 괴물이 만들어낸 공포의 연쇄 반응이었다. 경악하는 것은 살아남은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뒤늦게 도착한 동료 기사들이 승리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괴리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가장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증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한 기사도가,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가 진짜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듯 단 한 명의 존재가 어떻게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지를.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라이온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그림자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제56편, 이것이 전쟁이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북부 평원은 야만족의 시체로 뒤덮였고 왕국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 사람들은 롤랑과 그의 왕국의 창기사단이 죽음의 계곡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야만족의 주력을 격파했고 그 덕분에 후발대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믿었다. 롤랑은 다시 한번 왕국의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전사한 기사들은 순교자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묵했다. 롤랑은 왕도로 귀환하지 않았다. 그는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북부에 재건된 바람 성체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라이온의 눈빛. 그는 성벽 위에 서서 라이온이 사라져 간 북쪽의 황량한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라이온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승리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라이온은 롤랑에게, 그리고 이 왕국 전체에게 그들이 잊고 있던 가장 근본적이고 잔인한 진실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이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명예로운 결투가 아니다. 뿔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속임수와 기만, 공포와 배신, 그리고 압도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생존 투쟁이다. 전쟁터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게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롤랑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얼마나 좁고 인위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경기장 위 챔피언이었을 뿐 진짜 전쟁터 위 법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다. 그는 기사들을 이끌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반면 라이온은 단 혼자서 전쟁을 끝냈다. 어느 날 밤 롤랑은 자신의 방에서 백금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맨몸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가?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것은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았던 젊은 기사 중 하나였다. 그의 얼굴에도 이제는 소년의 치기가 아닌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단장님, 북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회색 악마에 대한 것입니다. 야만족 잔당들이 그를 자신들의 새로운 족장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롤랑의 눈이 크게 뜨였다. 라이온이 야만족의 왕이 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왕도에서 온 첩보에 따르면 남쪽의 반란 세력들이 이번 전쟁으로 왕국의 군대가 약화된 틈을 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기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롤랑의 눈치를 살폈다. 롤랑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라이온의 행동, 왕의 기묘한 미소, 그리고 왕국의 위기. 이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한 번이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낳는다. 북쪽의 혼란, 남쪽의 반란. 왕국은 이제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롤랑은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변해야만 했다. 라이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갑옷을 가져오게. 롤랑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나의 창이 아닌 북부의 지도와 야만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게. 이제부터 나의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의 눈에 마침내 꺼져가던 태양의 불씨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은 오만한 영광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자의 처절하고도 강인한 생존의 빛이었다. 제57편 구원 그리고 침묵 속의 전율. 라이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죽음의 계곡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야만족들의 광란의 축제는 거짓말처럼 멎었고 그 자리에는 시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만이 남아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왕국의 후발대 기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수천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야만족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대족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시신이 목이 잘린 채 나뒹굴고 있었다. 반면 왕국의 피해는 처참했다. 한때 왕국의 자랑이었던 왕국의 창기사단은 거의 점멸하여 20명 남짓한 생존자만이 유령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생존자들의 중심에는 흙과 피로 더러워진 채 넋을 잃고 앉아있는 롤랑이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후발대 지휘관이 말에서 내려 살아남은 기사 중 하나에게 다가가 물었다. 하지만 기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계곡에 입고 라이온이 사라진 어둠을 가리킬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채 가시지 않은 전율이 남아있었다. 구원은 침묵 속에서 찾아왔다. 요란한 뿔나팔 소리도 펄럭이는 구원군의 깃발도 없었다. 그들을 구한 것은 영광스러운 왕국의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고 무시했던 단 한 명이 이다나 그 한 사람이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같은 지옥을 보았고 같은 기적을 목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자신들이 부정했던 존재에게 목숨을 빚졌다. 이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의미를 잃었다. 후발대 기사들은 생존자들을 부축하고 전사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외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살아남은 기사들의 텅 빈 눈동자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롤랑은 부하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검을 내려다보았다. 명예를 위해 벼려진 이 아름다운 검은 진짜 전쟁터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라이온의 투박하고 잔인한 도끼는 전쟁 그 자체를 끝내버렸다. 그때 한 병사가 야만족 대족장의 시신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라이온이 떨어뜨리고 간 낡은 양피지 지도였다. 롤랑은 떨리는 손으로 그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죽음의 계곡에 그려진 수많은 해골 표시가 선명했다. 라이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함정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들을. 롤랑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온몸을 뜨거운 전율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것은 추위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자의 뼈저린 참회에서 비롯된 전율이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어둠 속에서 가장 격렬했던 존재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침묵 속의 전율을 롤랑은 평생 잊지 못할 터였다. 제58편 피 묻은 갑옷 앞에 무릎 꿇은 롤랑.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지도자를 잃은 야만족 잔당들은 북부의 황야로 뿔뿔이 흩어져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왕국은 승리했다. 하지만 왕도로 귀환하는 기사들의 행렬에는 어떤 개선의 기쁨도 승자의 환호도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폐잔병처럼 무겁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롤랑은 말이 없었다. 그는 전투가 끝난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 하사한 새로운 백금 갑옷도 화려한 지휘관의 망토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진흙과 피로 얼룩진 부서진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패배와 수치를 상징하는 낙인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진실을 목격한 증표이기도 했다. 행렬이 며칠간의 행군 끝에 왕도 근처의 마지막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였다. 척후병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단장님, 저기, 저 앞에. 척후병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언덕 너머를 손으로 가리켰다. 롤랑을 비롯한 모든 기사들이 그곳을 바라보았다. 언덕 위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라이온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왕도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 서서 행렬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낡은 갑옷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피비린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기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두려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롤랑은 말없이 자신의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다른 기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롤랑은 마침내 라이온의 앞에 멈춰 섰다. 한때는 자신이 내려다보았던 격렬하고 동정했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는 감히 라이온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왕국의 모든 위선과 오만을 홀로 짊어지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왕국을 구원한 존재였다. 라이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롤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조롱도, 패자를 향한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고요한 침묵만이 담겨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롤랑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부러진 검을 풀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자신의 꺾여버린 명예와 자존심을 버린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왕국의 태양,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었던 완벽한 기사 롤랑이 피 묻은 누더기 갑옷을 입은 이다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이자 뼈저린 사죄였으며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내가 틀렸었다. 롤랑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우리가 틀렸었다. 당신이 이 왕국을 구했소. 라이온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무릎 꿇은 롤랑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북쪽의 황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왕국의 자존심은 이렇게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다시 세워졌다. 그것은 오만한 승리가 아닌 진실 앞에서의 겸허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였다. 제59편, 개선, 그리고 다시 열린 창시합. 전쟁은 끝났지만 왕도로 돌아오는 기사단의 행렬에는 승자의 환호가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 대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전쟁의 그림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수백 명의 젊은 영웅들이 떠났던 길 위에는 이제 빈 안장과 부서진 깃발만이 그들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왕도 시민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롤랑의 이름을 연호하며 꽃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행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기사들의 갑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곳곳이 찌그러지고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발치에 떨어진 꽃잎들을 짓밟으며 나아갈 뿐이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보았다. 행렬의 가장 hum이 마치 이 모든 영광과 상관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비극을 홀로 짊어지려는 듯 묵묵히 말을 모는 한 사내를. 라이온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고 흉측한 누더기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 어떤 장식도 그를 따르는 북관도 없었다. 그는 마치 전장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행렬에 끼어든 떠돌이 용병처럼 보였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사들의 시선은 모두가 그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빚진 자의 죄책감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경외심만이 담겨 있었다. 롤랑은 왕궁의 문 앞에서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손으로 제지했다.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 인파를 헤치고 행렬의 가장 뒤쪽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롤랑은 마침내 라이온의 말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부러진 검을 두 손으로 들어 라이온에게 바쳤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 순간 시민들은 어렴풋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전쟁의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지를. 며칠 후 왕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마상 창시합을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귀족들은 반발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유희를 벌이는 것은 전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 전사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문을 치하하며 왕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천하에 알리는 가장 성대한 위식이 될 것이다. 왕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라이온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처럼 보였던 존재를 왕국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를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위험한 힘을 왕국을 위한 힘으로 바꾸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다시 열린 창시합의 경기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화려한 축제의 천막 대신 전사한 가문들의 검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들뜬 기대감 대신 엄숙하고 경건한 표정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연장이자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목격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기사들은 저마다 최고의 예장을 갖추고 경기장에 도열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곳, 영웅이 입장할 단 하나의 문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60편, 영웅의 입장, 왕조차 일어서다. 웅장한 뿔나팔 소리가 경기장의 정적을 갈랐다. 왕국의 전령이 높은 단상에 올라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왕국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전사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신성한 창시합의 개막을 선언하노라. 전령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대회에 참가할 기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한때 왕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웅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절제된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마지막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지난 대회의 우승자이자 북부의 전쟁을 종식시킨 위대한 영웅, 왕국의 수호자 라이온 경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문, 어둠이 짙게 깔린 선수 입장 통로로 향했다.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문 저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가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 이 모든 영광을 거부하고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필의 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이온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왕이 하사한 그 어떤 화려한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죽음의 계곡에서 입었던 바로 그 낡고 찌그러진 누더기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에는 전투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은으로 장식된 시합용 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부에서 그가 직접 만들었던 투박하고 거친 전투용 창이었다. 그는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 그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조차 전쟁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경기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그의 모습이야말로 이 대회가 왜 다시 열려야만 했는지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온이 경기장 중앙을 향해 말을 모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롤랑이었다. 경기장의 도열에 있던 그는 말에서 내려 자신의 투구를 벗고 라이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행동은 신호탄이었다. 롤랑의 뒤를 따라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은 기사들이 모두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경기장에 있던 수백 명의 모든 기사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움직이듯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투구를 벗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강함 앞에서 진짜 전쟁을 목격한 자들이 보내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사들이 무릎 꿇은 영웅, 그 모습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평민들이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뒤를 이어 망설이던 귀족들도 마침내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기립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옥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늙은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이 신하를 위해 일어서는 법은 없었다. 그것은 왕국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왕의 그 행동 하나는 라이온을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는 가장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인정이었다. 평민과 귀족, 그리고 왕족까지 이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라이온은 말 위에서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만 개의 경외 어린 시선과 자신을 위해 일어선 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영광이 낯설고 불편한 듯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전장의 모습 그대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왕국의 태양은 졌지만 왕국은 새로운 빛을 얻었다. 그것은 화려하고 눈부신 빛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진실된 빛이었다.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